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커자 부족은 중원으로부터 남방으로 이주합니다. 북방 민족이 중원으로 진입하자 남쪽으로 도피한 것인데 남방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등 독자적인 문화 양식을 지녔습니다. 상업에 능수능란해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남아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 그 영향력이 세계적입니다. 중국계 사업가들 중에서 커자 출신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의 유태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짱시성 남단 도시 깐저우 우롱춘에 있는 커자 풍경원을 찾았습니다. 공사 중이라 그런지 입장료도 받지 않습니다. 작은 다리 하나를 건너가면 룽지웨이라는 집이 한 채 보입니다. 이곳은 꽝둥 메이현 바이꿍진에 있는 민가 원형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4년 제19차 세계 커자 회의 기간 중 각국 대표단들이 이곳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커자 사람들은 거대한 성체 가옥인 웨이룽우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이룽우는 커자 가옥의 보통 명사로 집단 생활을 하는 거대한 성체 가옥입니다. 커자 사람들이 거쳐간 지방마다 원형, 장방형, 반월형, 타원형, 팔각형, 보루식 등 다양한 형태의 웨이룽우가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멋진 누각인 룽텅꺼가 시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아 보이지만 나름대로 웅장합니다. 바닥에 태극 문양이 그려진 광장을 지나 다시 되돌아 나오는데 황토빛깔 진한 하천 옆으로 웨이룽우가 보입니다. 버스를 타고 깐저우 시내를 가로지르는 간장 강변에 있는 커자 부족의 남방 이주 기념재단과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재단에는 높이가 5m에 이르고 다리가 셋인 동으로 제작된 솥이 있습니다. 이건 커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대규모 천도를 한 것을 의미하며 3번의 발전 과정을 거쳐 푸젠, 광동, 짱시성 3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짱시 남부에서 형성돼 푸젠 서부에서 발전했고 광동 동부에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커자의 객가는 손님이지 주인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손님으로 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의미의 비아냥이 숨어 있는 말입니다. 재단을 둘러보면서 커자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커자란 말은 토객 개투, 즉 토착민과 이주민이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남방으로 이주한 부족들은 원주민과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청나라 한풍제 시대인 1854년 광동 홍건군의 폭동이 일어나는데 많은 농민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주민 지주의 아들이 홍건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모병을 하고 청나라 군대와 합세해 난을 진압합니다. 이주민 지주들은 기회를 틈타 마구 토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 토착민 지주들이 외지인이 관을 등에 업고 토지를 약탈한다며 들고 일어나 보복을 시작하게 되고 서로 간의 개투가 시작됩니다. 토착 지주들은 축객을 명분으로 이주민 촌락에 진입해 재산과 전답 등을 강제적으로 탈취하고 폭동이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토착 세력이 지역 간 연대를 도모하자 이에 대응해 이주민 세력들도 군대를 만들고 병영을 세워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큰 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이전투구는 장장 12년 동안이나 지속되는데 이때부터 북방으로부터 이주해온 세력을 커자라고 하게 된 게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원, 덩샤오핑, 주더 등
중국 대륙을 움직였던 많은 지도자들이 커자 출신입니다. 전 타이완 총통인 리덩후이, 싱가포르 총리 고촉둥, 태국 총리 탁신, 필리핀 대통령 아키노 역시 그렇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재벌이라는 홍콩의 리자청을 비롯한 화상의 절반 이상이 커지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커지아 선민 남천 기념단을 보고 있자니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커지아가 담고 있는 역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홍콩 및 동남아시아를 거쳐 이제 중국 대륙에서도 커지아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족이라고는 하지만 독특한 성향과 문화를 지닌 커지아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짱시성 남부의 역사 문화도시 깐저우는 성의 약칭을 깐이라 할 정도로 오랜 전통을 지닌 도시입니다. 시내의 허핑루에는 200여 년 전 가옥과 거리가 그대로 잘 보존된 자오얼샹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청나라 시대 관리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들이 검다는 뜻의 자오색 옷을 주로 입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부뚜막에서 집안의 기륭을 주관한다는 뜻이면서 같은 의미인 자오로 바뀐 것입니다. 자오얼샹 폐방은 주변과 다소 어울리지 않게 최근에 새로이 만들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폐방을 지나쳐 가니 약 200m에 이르는 좁은 골목길이 나타납니다. 청나라 도광제 시대의 점포, 수공업 공장, 호텔, 금융 점포, 관공서와 민가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은 고관대작이 살만한 곳은 아닌 듯합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거리이지만 그래도 마치 과거 속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줍니다. 전형적인 깐조우 지방 건축 양식으로 지은 똥푸는 1802년에 만들어진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곳 가옥에는 송나라 돌과 명나라 벽돌, 청나라 기와가 첩첩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얼핏 봐서는 어디가 역사의 경계인지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모든 돌이 송나라 것이 아닐 터이고 벽돌이나 기와도 그럴 것입니다. 거리에서는 고양이, 강아지와 닭, 오리들이 한가로이 오후 햇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거리에 떨어져 있는 먹이 하나를 두고 고양이 2마리와 암탉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닭은 굳건하게 서 있고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쪼르르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고양이 녀석들이 포기하고 다른 먹이가 없나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옆으로 자전거가 지나면서 따르릉 울리니 동시에 고개를 살짝 돌리는 모습도 귀엽습니다. 반대편에 앉아 고양이를 한참 바라보고 있으니 한없이 여유롭습니다. 이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도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간혹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을 빼면 사람들 나름대로 나른한 오후를 부담없이 지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리 3마리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뚱거리며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골목길안은 모두의 제 집 마당인가 봅니다. 동물들이 제 집처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왼쪽 오른쪽 이리저리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골목 끝에서 새끼를 벤 암캐 1마리를 마주쳤습니다. 슬쩍 몇 걸음 물러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목을 하늘로 쳐들어 워워워 하면서 경계합니다. 2번 더 소리를 내고는 골목 밖으로 내빼는데 집을 지킬 정도로 용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속옷을 포함한 온갖 빨래를 널어놓은 걸 보니 약간 민망하기도 합니다. 오후의 햇살에 바짝 말라가는 옷들이 진풍경이기도 합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열려있는 집 창문으로 반사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울처럼 갑자기 제 얼굴이 나타난 겁니다. 얼굴 뒤로 빨래들이 걸려있는 모습이 보기보다 인상적입니다. 유리 속에 비친 서민들의 빨간 팬티도 외지인에게는 그저 하나의 진 풍경일 뿐인가 봅니다. 색깔이 다른 오리 3마리가 또 골목길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곳 오리들은 왜 꼭 3마리씩 몰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 본 집들은 아주 낡아 보입니다. 전선들이 마구 엉켜있고 집들의 채색도 거의 오래돼 보이지만 왠지 정이 듬뿍 담긴 느낌이 듭니다. 200년이나 지난 거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아주 좋은 문화체험의 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깐저우 시내 중심지를 휘돌아 흐르는 깐장으로 가봤습니다. 강변에는 송나라 시대의 성벽이 강변을 바라보며 길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벽돌로 쌓은 성벽은 9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송나라 성벽에 있는 5개의 성문 중 하나인 젠춘먼이 보입니다. 성문 안으로 얼핏 강물이 보일 듯 말 듯합니다. 성문 앞에는 작은 포장마차가 하나 있어 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멋지고 긴 다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부교입니다. 남송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문학가인 홍매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부교는 배 3척을 한 묶음으로 밧줄로 엮는 방식을 사용해 모두 100여 척의 배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리의 길이는 약 400m에 이릅니다. 수운이 한창 발달했을 때는 이 부교가 하루에 2번씩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벌써 800년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니 이곳 깐조의 자랑거리라 할 만합니다. 부교는 배를 잇대어 묶어서 다리 구실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에 이런 교통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전거나 도보로 다닐 수 있도록 강의 남북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잔잔한 강물 위에 두둥실 떠나갈 듯한 쪽배들이 부력으로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부교는 자세히 보니 목선도 있지만 철선도 있습니다. 부교를 걸어서 건너가 봅니다. 비록 미풍이지만 강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니 시원한 편입니다. 강을 건너면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강아지 5-6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입니다. 다시 다리를 건너 되돌아오면서 보니 성벽이 참 깁니다. 중간에 성문들과 성누각이 솟아있는 모습이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비록 많이 보수를 한 흔적이 있긴 하지만 가지런하게 성벽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다리를 다 건너와서 보니 성벽에 바둑판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이 어느 정도 포석이 끝난 단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바둑의 모습은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돌을 새긴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성벽 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3명이 자전거를 타고 나란히 성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문인 융진먼에는 옛날에 가장 번성했던 부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유람선을 탈 수 있으며 해상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성벽에 자라난 이름 모를 들풀들이 생명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성벽 위라면 또 모를까 어떻게 성벽 사이를 뚫고 나올 수 있었는지 신기합니다. 성벽 옆으로 삼륜차 하나가 삐거덕거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모터 소리가 납니다. 화물선 하나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온통 빨갛게 색칠을 한 큰 배 하나가 정박해 있습니다. 화물선이긴 한데 남녀 한 쌍이 우산 하나를 쓰고 타고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가면 3층 누각으로 높이가 27.8m에 이르는 빠징타이가 나타납니다. 빠징타이 앞 강변 공원에서 바라보니 고기잡이 배가 열심히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강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가 봅니다. 짐을 싣고 이동하는 뱃사공이 열심히 노를 젓는 모습도 보입니다. 공원 모래사장에서 한 꼬마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장난감 트랙터로 모래를 담아 종이컵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베이먼 옆으로 난 계단을 타고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려는지 햇살이 점점 약해집니다. 담벼락을 따라 이어진 길이 평화롭습니다. 이곳은 짱제스의 장남 짱찡꼬의 옛집입니다. 짱찡꼬는 모스크바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직후 국민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곳 깐조우에서 활동합니다. 당시 짱찡꼬가 살았던 관저인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여자와 결혼했으며 이후 타이완으로 건너가 7, 8대 총통을 역임합니다. 마당에는 짱찡꼬가 1941년에 직접 심었다는 백목련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곧게 뻗어서 나뭇가지가 온 집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노을이 지면 더욱 포근해 보일 듯한 이 옛 가옥에 서늘한 강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당시 사진을 비롯한 책상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실제 사용하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아담한 오목요자형의 방 3칸 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강변을 바라볼 수 있으며 900년이나 된 성벽이 집을 둘러싸고 있을 뿐 아니라 사방이 확 트인 전망도 좋습니다. 게다가 옛 모습을 수리하되 옛 모습 그대로라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지켜온 집 분위기가 어느 한 곳 빈틈없이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 있으면서도 낡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집에 산다면 대궐 같은 집도 부럽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